박시백 억울해서 드디어 쌓였던 분노들이 폭발하는데요. 이 의정의 호위 세력들이죠. 정중부, 이의방 그리고 이고의 무신정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무신정변의 첫 사건이 바로 수박키 사건인데요. 예. 일단 그 사건의 현장을 한번 가보죠. 바로 이제 1170년 8월 의종 24년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전부터도 이제 의종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뭐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때는 이제 장소가 바로 이 보현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행사에서 의종이 뭔가 이렇게 좀 피를 받았는지 약간 이 운동권이라 그랬잖아요. 운동 좋아했던 그런 왕이다 보니까 이제 그 행사에서도 뭔가 대련, 요즘으로 치면 무술 대련이죠. 오병 수박키. 수박키는 손수 칠박. 손으로 치다. 요즘으로 치면 약간 태권도 비슷한 대련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라는 거는 5명이 조를 이루어서 한다. 그래서 오병 수박키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무신들이 이제 그 불려 나와가지고 이 대련 시합을 하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그 대장군 이송 좀 상당히 연배가 높은 이 이송도 이 나섰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많고 뭐 체력도 딸리고 하니까 이때 이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피했다 그러죠. 약간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젊은 문신이었던 활래가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이 뭐 이렇게 피하고 있는 이 이송의 뺨을 확 때려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제 의종은 막 재밌다고 막 깔깔 웃고 이러는데 정중부 같은 인물은 완전히 이제 피가 솟구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신정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중부가 이방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왕이 이제 보현원으로 옮기면 원래 이제 있었던 행차이기 때문에 보현원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 거사하고 만약에 마음 바꿔서 환궁해버리면 후회를 기약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왕이 보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이고가 먼저 보현원으로 달려가서 이때 이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왕이 이제 숙소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 신하들이 빠져나오니까 이때 이제 딱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이 당시 신하들 같이 갔던 뭐 환관들 등등을 다 죽이고 이른바 무신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송에 뺨을 때렸던 할례 같은 경우에는 왕의 침소 밑으로 가가지고 침상 밑으로 숨어 있었는데 끄집어내서 왕이 보는 앞에서 이제 목을 쳤죠. 그 사실상 보면 정중부도 거의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분노들이 치밀어 올랐던. 근데 뭐 이제 이왕 결심한 일이고 당연히 예상되는 여러 것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정중부는 그 노 장군이었고 좀 더 온건파라고도 볼 수 있었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고라든가 이의방 같은 이 행동파들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보현원에서 이 수박해서 그 장면을 보면서부터는 이제 정중부도 거기에 이 젊은 세력들에게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기에 또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김돈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부식의 아들이라고 있는데 이 정중부하고 이 특별한 또 악연이 있었어요. 이 우리 삼국사기를 썼던 이 김부식의 아들로 과거 시험에서도 차석으로 급제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뭐 어쨌든 뭐 문신이었고 인종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셨던 내시였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김돈중 내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궁궐 행사 때 이 젊은 김돈중이 이 정중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그 긴 수염이에요. 그래서 관우 같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박시백 아백의 저 고려사에도 보면 남들보다 한 2배 이상 그려놨어요. 수염 축축하게 그려놨는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오히려 이게 수염 길다고 김돈중이 이걸 촛불로 태워버리는 모욕을 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 정중부가 김돈중의 막 멱살을 잡고 호통을 쳤는데 김부식이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노발대발을 해서 인종에게 오히려 이 정중부에게 곤장을 쳐서 이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때 인종도 정중부는 상당히 이제 아꼈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중부 입장에서는 자기 수염 태운 그 정말 김돈중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천하의 예의 없는 아버지 김부싱이 나서가지고 인종에게 정중부 권장 때리자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까 엄청난 그 적대적인 감정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이 김돈중을 막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쨌든 김동중은 같이 갔다가 이게 사라지니까 어쨌든 그 정중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거해야 될 1순위가 김돈중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기도 한데다가 이 김돈중이 당시 위치가 제법 이제 비중 있는 위치다 보니까 만약에 김돈중이 이제 잽싸게 돌아가서 태자궁으로 가가지고 태자를 앞세워서 군사를 일으키고 나온다고 한다면 무신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호정했던 일부 군사들이 합세한 거기 때문에 뭐 대규모의 어떤 무신나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궁궐의 본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네네.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왕조 시대의 쿠데타에 있어서 거의 제일 원칙이 왕과 함께 태자를 장악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네네. 이 무신난을 주도한 입장에서는 김돈중을 찾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 됐고, 뭐 같이 했던 이해방 같은 경우에도 만약 김돈중 묻혀서 그런 일이 되게 되면은 나는 어디 뭐 우랑캐에 투항하든지 남쪽으로 피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감을 확실히 느낀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돈중의 집을 찾아가서 봤더니 뭐 집에서 태평하게 아직 안 왔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그 회사 따라가서 안 왔습니다. 이러고 분위기상 보니까 궁에 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김돈중을 찾게 했는데 당시 김돈중은 이제 그 산으로 이게 피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호정에서 가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술 취한 척 말에서 일부러 떨어져 가지고는 행렬에서 이탈해 가지고 산으로 피한 상태였고 어쨌든 김돈중이 이제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신들 그 또한 세력이 이제 세자궁으로 가가지고 거기 숙직하고 있었던 뭐 문신들, 환관들 또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 김돈중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뭔가 낌새를 차리고 이 가막산으로 피신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자신을 따르는 뭐 집안 종자를 데리고 이제 피신을 했는데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그 종자 시켜가지고 한번 너 집에 가서 이 상황 한번 파악해라. 근데 이게 보면 또 역사에서 참 우연적인 이런 상황이 뭐 발생을 해요. 이 종자 입장에서는 이거 대세 기울었고 이거 이제 이 주인 고발하면 엄청나게 포상금 탈 것 같거든요. 고발해버려요. 그래서 바로 이제 체포되어 와서 처형당하고 그 둘째 아들 김돈씨도 역시 처형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김부식의 묘도 이때 파헤쳐져요. 이 부관 참시당하는데 이 김부식의 유해가 두 아들과 함께 저작거리에 매달리게 되는. 그 우리가 앞서 보았던 문극겸이라는 인물. 이 문극겸은 이제 영이라든가 그 정함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백선현 같은. 네, 백선현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탄핵을 했던 그야말로 강력한 신하죠. 이 사람도 이제 이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무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멋있어요. 이 말하는 게 문극겸이. 나 문극겸인데 죽기 전에 딱 칼을 들이대는. 내 죽일 거 예리한 칼로 베어달라. 한 방에 베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무인들이 보기에도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상관한테 저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네 해서 막 물어보니까 문극겸이에요. 의견 죽이면 안 된다 해서 이게 살아날 수 있어요. 경졸들은 모지만 위에 있는 그렇죠. 상층 부인들은 문극겸을 다 알아보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되게 드라마틱하게 목숨을 이제 건진 뭐 또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문극겸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사수생이에요. 3번이나 과거에 낙방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큰아버지인 문공인의 음소로 등용이 되었다가 의종 때 이제 문과에 이제 직접 시험 쳐서 이 결과적으로 이 문과에 급제를 했고 좌정원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로 치면 사관원의 이제 뭐 대간 같은 이런 직책인데요. 무신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저 의종이 때 저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바른 말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 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드디어 이제 무신 정권 기에도
적극적으로 등용이 되어 가지고 무신들에 대한 여러 자문도 하고 또 이제 아예 중앙군인 용호군의 대장군과 상장군까지 겸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문신이지만 무신의 직책까지 두루 이제 겸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의방 동생들의 장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신 정권의 실세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었지만 또 그들하고는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또 이 무신들에 대한 어떤 뭐 초우 개선까지 잘 해서 이의민 집권 초까지 관직을 이어갔던. 그래서 이 문국겸이라는 인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독특한 우리 뭐 역사에서는 잘 알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국겸이라는 인물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노들이 쫙 표출했는데 실제로 이 반대 움직임, 이들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제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움직임들은 없었나? 곧바로 이제 환관 왕광치라고 하는 인물이 네. 일단 자기 동료들이 대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황만들을 이제 규합해가지고 정중부등을 제거하자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바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환관 모의에 참여했던 환관 10명하고 또 내시 10명 이들이 곧바로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날에 있었던 그 의정의 태도인데 의정은 자기 눈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것을 봤잖아요. 네. 이쯤 되면 배짱이 있다고 해야 할지 그 악공들한테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자기는 이제 술을 탁 마시다가 그럼 편안하게 잠자리들어요. 굉장히 독특한 태도를 취하는데 뭐 하지만 곧바로 폐위돼가지고 일단 거제현으로 위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추방이 되게 됩니다. 네네네. 자, 이 의종은 이제 폐위돼서 거제원으로 추방되고 태자는 이제 진도현으로 추방되고 어린 태소는 이제 죽게 되고. 네. 그래서 이 무신정변의 이 주역들이 이제 고려 19대 임금으로 의종의 동생인 이 이격공을 이제 올리는데 바로 이제 19대 임금 명종이잖아요. 예. 명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졸지에 왕이 됐지만 굉장히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이때는 완전히 이제 왕이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이 무신정변의 주역들이 이제 권력을 잡은 바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이 정변의 상황을 보고 형이 폐위되는 그런 과정에서 왕이 올랐으니까 상당히 그 처지는 뭐 착잡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19대 명종의 임금의 주기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고려의 어떤 상황, 일단 정권의 어떤 특징, 개념 이런 게 좀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 쭉 이어졌던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고 권력도 이제 왕에게서 이 무신들에게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무신 권력의 핵심 기구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중방입니다. 중방은 이제 무신들의 합자 기구 같은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다 의논하고 처리하게 되는 중방이 이제 권력 기관이죠. 네, 핵심 권력 기관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무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긴 했지만 이 나라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다스려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우왕좌왕하는 면도 있고 또 내분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곧바로 나온 게 이제 대장군 한순이라는 인물인데 아마 이제 이 무신난의 이날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무신들 중에서는 꽤 정정부처럼 이제 좀 약간 원력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기엔 이 이방이나 이고 등등이 하는 일들은 너무 무지막지해서 무신들을 막 함부로 죽여버리고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논의를 하는데 또 이걸 또 어떻게 쥐가 들었는지 새가 들었는지 이방 측에 전해지고 결국 그래서 다 아이들도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게 시작이고 이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 집권 무신들 간의 알려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나름대로 뭐 한수 같은 사람 무신 중에서도 뭔가 조정의 그런 현재와 앞날을 좀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신들도 이를테면 대장군, 상장군 이 정도가 되면 정상적으로 올라간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라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한 어떤 기본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애들이 보기엔 이 이방이나 이거는 당시 이제 한 8품이나 9품? 저 말단에 그야말로 하급 장교인데 네. 이들이 갑자기 자기가 거의 동급의 이제 직위까지 올라와 가지고 권한을 다 휘두르고 함부로 죽이고 하니까 야, 이건 나라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한순 등의 사건처럼 무신들이 오히려 더 이 권력 다툼을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무신정변의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중부, 이의방, 이고 요 세 명 중에서 네. 요 젊었던 이의방과 이고 사이에서 또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요. 네. 앞에 소개했듯이 완전히 하급 무관해서 순식간에 이제 이고가 대장군으로 올라가서는 이제 먼저 이의방을 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정보가 누설이 되고 이의방과 채원에 의해 일망타진이 되는. 요 바로 이제 이의방 이고를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이의방과 손을 잡고 이제 이거를 제거했던 인물 중에 채원이란 인물이 또 있었는데요. 요 채원이 또 이렇게 뭔가 좀 이 자신의 그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다가 요 정보가 세서 이의방에게 의해 또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요 대결에서는 이의방이 일단은 초반에 상당한 정말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무신 정권의 그야말로 또 최고 권력자로 잠깐 부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순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고 제거하고 채원 제거 예. 이렇게 차례대로 제거를 내부에서 하면서 이의방이 상당히 득세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이의방이 그야말로 자기랑 같이 했던 이들을 다 죽인 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무신들이 당연히 이의방 위주로 이제 이의방 주변으로 몰려들 테고 거의 이제 권력이 이제 압도적인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것이죠. 이쯤 되니까 사실 정중부까지도 굉장히 이제 이의방을 두려워해서 집안에만 박혀 있고 할 정도로 정말 오래 가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무신집권 초기에 몇 년 동안은 완전한 이의방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집권을 해서 명종을 내세워서 뭔가 새로운 개혁과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그나마 뭔가 조정의 그 방향을 찾았으면은 뭐 달랐을 텐데 완전히 이거는 그냥 권력 장악과 권력 다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의 소용돌이에 그냥 빠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명종의 즉위와 함께 무신정변으로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부의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반무신의 기치를 내걸었던 이 김보당의 난 그리고 승려들의 반발 이어서 조유총의 난까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